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오늘 사퇴하면서 관련 논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대선 경선 일정을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악재가 이어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어쨌든 사퇴를 했지만 이 사안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의혹을 정리했는데요. 이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과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땅 관련된 논란은 어떤 것이냐면 2017년 4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를 8,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9개월 전에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경기도가 주거단지 업무시설 등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승인을 한 상태였고 또 토지를 제외한 재산신고를 봤더니 39억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금융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마곡동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게 이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된 핵심 의혹은 이것이 투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까지 간 것인데 해명도 있었고 사익 표명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지금 본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의혹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어제 자세하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네. 마곡동 관련해서 구체적 해명은 없었지만 일단 뭐 대출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다만 이게 그런 정도의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그 개발지구에 있는 상가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가진 분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광주시에 있는 토지 문제였는데 그 의혹 해명이 사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부족했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이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더군다나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해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일단락될 수도 있었는데 의혹이 더 커지고 청와대가 보기에 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 해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직을 수행하기 본인 판단은 어려웠을 것이고 대통령 또 인사권자로서도 즉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명하는 입장에서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였고요. 뭐 지인의 요청에 따른,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일단 구입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던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임명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 비판도 뼈아픈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3월 11일 날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를 청와대에서 해서 문제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3월 31일 날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없다는 그 당시 발표 내용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어제 이분 임명할 때 적용한 검증 기준이 그럼 그 전에 비서관들 토지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그 기준하고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기존의 비서관급 이상의 전원에 대해서 토지 소유 문제 투기 여부 조사해 봤더니 문제 없다라고 발표한 3월 11일자 발표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오해까지 가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투기 의혹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주시에 있는 이 부분도 아마 컸을 겁니다. 이거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맹지를 샀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해명이고 광주시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면 알고 샀다라는 취지의 말이 그 뒤에 또 사실과 달리 발표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살 때는 그런 조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 문제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의 문제, 해명상 거짓의 문제, 투기 논란, 연끌 논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직을 유지시키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검증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건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내용을 들었고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어쨌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재산 내역 살펴보고 또 부동산 취득 경위나 취득 자금에 대한
그 조사는 다 하긴 하는데 예. 뭐 오늘 발표 과정에서도 인정했지만 뭐 인사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뭐 연초에 이제 몇 차례 반복된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 그 인사 검증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예. 이제 어쨌든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데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가 이렇게 의혹이 임명된 이후에 제기되기까지 검증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뼈아픈 비판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 거 외에 예. 취득 경위나 자금이나 이 출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 아마 청와대도 이번 기회에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예.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검증이라 하면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제출하는 자료와 해명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는 건데요. 예. 이런 검증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물론 잘 하려고 하겠지만 그 검증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민정수석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자주 바뀌었어요. 근데 민정비서관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관으로부터 올라왔지만, 예.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실 좀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이런 민정수석실의 난맥상이 이 검증 부실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야당의 비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역량 내지 그 시간이 있느냐, 여유가 있느냐 예.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적 업무를 국민의 유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네. 본인이 지금 굉장히 수사받고 여러 가지 힘든 네. 그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과연 그 직에 놓고 다른 분들을 검증하는 이런 업무를 계속 수행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청와대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민정수석 자체 고유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뭐 검찰과의 어떤 조율 등 여러 업무가 좀 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인사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결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논란이 된다. 일부 청년 측에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5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얘기인데요. 한 누리꾼은 뭐 박탈감닷컴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요? 이제 뭐 최근 전반적으로 최근 20대가 겪고 있는 좀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또 그런 것이 정서적으로 이제 실제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또 이게 당이나 정부에 대한 어떤 민심 20대의 지지가 좀 낮은 이유도 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네. 과연 이거를 25세란 나이와 1급이란 이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예. 그 청와대 참모고 청와대는 여러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있고 말씀하신 또 민정도 있고 사회문화수석 여러 수석들이 있어서 그 역할에 맞게 그 계층과 그분들을 대변하거나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서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박성민 비서관이 25세고 아직 뭐 사회 경력이 일천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당 여당의 최고위원직을 수행한 적이 있고 청년 대변인을 수행했고 그리고 각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 예. 적어도 청년 문제 그리고 20대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고 입장을 대변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을 하신 거고요. 예. 지금 뭐 다른 어떤 출구 전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이분이 실제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으로서 그 20, 30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서 예. 대통령이 바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지를 예. 지켜봐 주셨으면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임명 자체에서 어떤 던져지는 메시지보다는 임명 이후의 행보를 좀 지켜봐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근본적으로 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출직의 후보자로 공천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출직의 후보자로 공천을 시키는 문제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네. 이와 같이 행정직에 어떤 임명함으로써 공직을 주는 이런 행위는 사실은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총선에 나가기 위한 스펙 쌓기 아니냐라는 오해도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분이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걸어온 경험상 2030 세대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은 이분이 청년 세대의 불만, 또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배려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청년 세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솔루션으로서 기능을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의 어떤 이력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예. 물론 이분이 가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낙수 효과로 뭐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따라서 아직까지 종국 판단하기 이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많이 아쉽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켜보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서 청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민주당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자진 탈당 권유받은 12명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그 탈당 과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5명이 지금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 혹시 당에서 소식 들었습니까? 지금 어떤 예, 상황인지?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듣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강경한 거죠, 5분은? 네, 뭐 그 우상호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좀 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셨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신데요. 그 뭐 이미 여러 매체나 본인의 어떤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예. 해명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게 어찌 됐든 객관적인 이 조사, 권익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고 당이 뭐 결단을 한 이상 이게 네.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수본에서 또 이제 관련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본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어찌 됐든 이 상황은 지금 뭐 받아들이고 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고 다만 이제 거부하는 이상 이를 강제할 특별한 수단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주까지 어떤 결단을 하시겠다는 게 지도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당원 당규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당원 당규상에는 뭐 이제 비상징계라는 절차가 예. 있습니다. 이제 징계를 통한 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하려면 이제 징계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징계 사유에 이르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비상징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네. 결정으로 당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징계를 할 수 있죠. 제명을. 예.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또 제명을 통해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복당하는 데 5년 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군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당에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예. 이후 과정이라든가 본인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도부가 고심을 있으실 것이고 계속 설득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좀 골치가 아플 것도 하네요. 관련해서요. 자,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좀 그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한 서류 혹은 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부 좀 서류가 누락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락됐다기보다는 이제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 대상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서류를 정보 제공 동의서를 안 내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가족분들의 서류도 걷어서 내줘야 되는데 네. 정보 제공 동의서를 일부가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 거부한 경우. 예, 가족이 거부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도 네. 한 일부 의원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경우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도 전원이 다 그 동의서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당이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가족 보고 사이가 안 좋은 가족 또는 뭐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 보고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해라라고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몇몇 의원이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전원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 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되면 이제 부동산원 등의 거래 실태나 거래 내역을 받아서 이 거래 시점 전후로 해서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하라고 아마 국민에서 그 권익위에서 말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럼 이런 전반적인 것 갖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예.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끼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대선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 대선 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죠. 당장 다음 주가 지금 핵심이에요. 당장 내일은 지금 제가 헷갈리긴 한데 내일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꼭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권 선언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메시지를 도전 선언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지 두 분 다요? 뭐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가늠이 안 됩니다. 이제 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대선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겠다는 어떤 가치나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밝힌 바가 없이 네. 대변인이나 어떤 다른 정치인을 통한 메시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입장인지를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직접적으로 아무 지금 얘기가 없으셨던 상황이어서 뭐 예단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뭐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뭐 이제 헌정 질서라든가 뭐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사전에 아직 29일 일정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일정을 공개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주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진 분이기 때문에 뭐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 메시지로 내면서 대선 행보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몰아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어떤 감사원장으로서 소신 있고 원칙 있고 또 이제 범죄가라는 부분은 다 알려져 있는 분이지만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아는 바가 없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장의 직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직격하면 직격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아마 역시 비슷하게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아마 현 정부의 인사였기 때문에 정부 비판의 메시지를 주로 던지면서 어떤 사태의 변을 내일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다 제가 한꺼번에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이것도 상당히 관심 여부예요. 어떻게 두 분 다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의 감사원장직을 수행하기 더 이상 어렵게 됐다라는 현실적인 그 선에서 아마 입장 발표하면서 정치적 행보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만둔다는 것이 곧 대선 출마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식의 행보는 본인의 그 추구하는 바와 관련돼서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 큰 국정 방향, 기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회영 선생님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을 방문하는 걸 봐서는 이분들은 해방 이후에 활동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똑같습니다. 온 국민이. 그런데 해방 이후에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이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이 양 진영에 따라 달라요. 평가가. 그래서 굳이 저 두 분을 저렇게 행보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공동체의 화합, 통합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어떤 뭐 말씀을 하시거나 정책 행보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정치적 역량을 키운 뒤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구별짓지 않고 양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공급받은 뒤에 구체적인 입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두 분 다 하시는 말씀 아직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철학을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걸 가늠할 수도 없고
어느 정치 진영으로 갈지도 아직 이념적인 것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한 더 일찍 선언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좀 미뤄졌던 이유는 엑스파일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의 파괴력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뭐 실제 지금 문제가 된 엑스파일은 이제 그 야권의 어떤 정치 평론가라고 한 분이 말씀하신데 그 이제 실체가 뭔지 또 그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사람은 있는 것 같긴 한데 파쇄하셨대요. 이게 공개돼서 실제 예. 일반 뭐 언론이나 이런 매체 공개되거나 네. 확인된 내용이 이제 전혀 없어서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를 전제해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대략은 알고 있죠. 이미 장모나 배우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쨌든 큰 걸림돌이고 검증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본인과 관련 없다라고 이제 계속 잘라내는 입장을 내고 계신데 대선 후보가 장모나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 관여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또 본인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라고 해서 본인 책임이 전혀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제 그 부분은 대선 이제 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요구는 계속 또 있을 수밖에 없고 검증은 국민의힘 또 야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내부 검증도 계속 있을 것이고 언론이나 또 이런 곳을 통해서 검증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대선 후보로서 계속적인 성공 가도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야권에서도 검증을 해라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저희가 그냥 야권 질문만 했기 때문에 여권도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너무 윤 전 총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윤 전 총장을 돕는 것은 아니냐 이런 뭐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에너지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해서 6명 안에 포함이 됨으로써 결선을 노려본다 또는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본다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큰 두 개의 구도를 놓고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기존에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공격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내용의 공격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구도로 국민적 시각이 본단 말이죠. 그럼 박해, 공격, 음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포커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주자 지금 여론조사 그래픽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 대로 현재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좀 요동칠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과정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이런 정도를 보는 지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향후 대선에 있어서 여론 지형을 지금의 조사를 가지고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조사 단체마다 달라요.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양 당이 민주당이나 야권이 경선 구도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절차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 어떤 대권 구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적어도 이 여러 후보들 중에 그 예선을 통과한 민주당의 후보도 압축이 되고 또 야권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입당 문제, 최재형 또 감사원장의 거취라든가 여러 아직 변수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의미를 두면서 향후 대선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후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걸 좀 주목해 보십니까? 뭐 경선이라고 보실까요? 어떤 거?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다 합쳐서 100%이기 때문에 주자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더 내려가게 되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 이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전개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입당 시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혹시 정치 시작하신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또 활동하다가
윤석열 총장 등과 또 함께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일화. 예. 그래서 결국 제1의 관건은 윤석열 야권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 추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